안녕하세요. 3일회계 법인의 김인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매년 재무제표를 심사하고 있는데요. 어떤 항목을 심사할지 사전에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중점 점검할 회계 이슈 4가지를 2023년 6월에 공지했는데요.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 그리고 두 번째는 전환사채 콜옵션, 세 번째는 장기공사수익, 네 번째는 우발부채 공시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인데요. 채무자의 상황 등에 기초하여 신용위험을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신용위험 및 기대 신용손실을 측정한다 라는 내용이고, 기대 신용손실 관련 주석공시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한다 라는 것입니다.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을 그 중점 심사 항목으로 선정한 배경은 최근에 금리가 오르고 물가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도 지금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매출채권 연체가 증가할 우려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회사는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 설정 정책이나 설정 내용 및 주석 공시를 기준서에 부합하도록 충분히 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점검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대상 업종은 전 업종입니다. 건설업, 조선업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장기 공사 수익 항목에서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선정 기준이 되는 대상 회사는 자산 총액이나 매출액 대비 매출 채권의 비중을 보고 업종 평균 대비 매출 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 설정 비율이나 또는 매출 채권 회전율이나 손실충당금 증감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의사항을 보시면 금융상품에 대한 손상 기준서에 따라 매출 채권의 기대 신용 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적절하게 회계 처리하고 있는지 보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실충당금이 기대 신용 손실을 잘 반영했는지 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기대 신용 손실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기대 신용 손실은 계약상의 현금 흐름이랑 회사가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 흐름의 차이를 신용 손실이라고 하는데, 그 신용 손실을 채무 불이행 발생 위험으로 가중평균한 금액입니다. 즉 기대값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가 받을 현금 흐름의 부족액을 상황에 따라서 채무 불이행 발생 위험이 어느 정도 발생할지를 고려해서 가중평균한 금액입니다. 물론 이때 화폐의 현재 가치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최초 유효 이자율로 할인을 하게 됩니다. 매출 채권의 손실 충당금을 평가하는 측정하는 방법에 우선 첫 번째로는 유의적인 금융 요소가 있는 매출 채권의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적인 금융 요소가 있는 매출 채권은 회계 정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회계 정책 선택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일반 모형이고요. 두 번째는 간편법입니다. 일반 모형은 1109호에서 일반적인 손상에 대한 지침과 동일한데요. 단계를 스테이지 1, 2, 3 세 가지로 나누고 신용위험이 증가하는 정도에 따라서 손상 금액을 다르게 측정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신용위험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면 12개월 기대 신용 손실 금액으로 손실 충당금을 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는 신용위험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기대 신용 손실을 전체 기간 내 기대 신용 손실 금액으로 손실 충당금을 측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1109호에서 말하는 일반 모형인데요. 유의적인 금융 요소가 있는 매출 채권의 경우에는 이 지금 1109호의 일반 모형을 따르거나 아니면 간편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간편법은 신용 위험이 증가했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전체 신용기간 기대 신용 손실을 적용해서 손실 충당금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유의적인 금융 요소가 없는 매출 채권은 간편법을 적용하여 기대 신용 손실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을 개별 평가할 수도 있고 집합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해 주실 거는 회사가 일반 모형을 적용했든지 간편법을 적용했든지 그 적용 여부하고 상관없이 실무적 간편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실무적 간편법이라고 하는 거는 연체일수에 따른 고정된 충당금 설정률을 사용해서 기대 신용 손실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 충당금을 측정을 하고 난 이후에는 매출채권 관련 공시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회사가 적용한 회계 정책이 무엇인지 손실 충당금 변동 내역이나 변동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질적, 양적 정보를 공시를 해야 합니다. 회계 위반 예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담보자산을 과대평가한 사례입니다. 거래처가 금융기관 대출금 연체 등으로 매출채권의 회수가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담보로 제공받은 갑의 설비 자산이 있었고요. 이미 상각이 완료된 자산임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과대평가해서 연체된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을 과소 계상한 사례가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손상 검토를 미실시한 사례인데요. 거래처가 지속적으로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출채권 회수도 지연되고 있는 등 객관적인 손상 징후가 있는 상황인데 회사는 매출채권에 대한 연령 분석도 하지 않고 손상 검토도 하지 않아서 매출채권 손실중단금을 과소 계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공시 사례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공시 사례 첫 번째를 보시면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해서 전체 기간 기대 신용 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라고 해서 회계 정책이 무엇인지 공시했죠. 일반 모형이 아니고 간편법이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은 신용위험의 특성과 연체일을 기준으로 구분해서 채무 불이행 위험의 발생 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연체일을 기준으로 구분했다라는 설명이 나오고, 그리고 계약자산을 동일 유형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매출채권과 유사한 위험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매출채권 손실률과 계약자산의 손실률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치를 동일하게 판단했다 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 신용 손실률을 36개월 동안의 매출과 관련된 신용 손실 정보를 근거로 산출했다라는 설명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현재, 과거뿐만 아니고 현재 거시 경제를 고려했고, 그리고 미래의 전망 정보를 반영하여 조정했다라는 설명이 나오는 사례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시면 손실충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표를 보시면 오른쪽에는 연체 기간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아래는 기대 신용 손실률이 나옵니다. 아까 앞서서 말씀드릴 때 일반 모형을 적용했는지 간편법을 적용했는지에 관계없이 실무적 간편법이라는 것을 쓸 수 있는데, 실무적 간편법은 연체 일수를 기준으로 고정된 손실률을 고려해서 손실충당금을 측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입니다. 다음 한 가지를 더 보시면 손실충당금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손실충당금이 왜 변동했는지, 매출채권이 증가했는지, 일부는 제각됐는지, 일부는 회수됐는지, 또 그 아래 보시면 평가 변수나 방법론 등의 변동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상세 내역을 공시를 해서 정보 이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전환사채에 대한 콜옵션입니다. 전환사채에 대한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고요. 콜옵션과 관련된 주석 공지 사항도 충분히 공시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선정 배경으로는 일부 상장사가 전환사채 제3자 지정 콜옵션을 불공정 거래 수단으로 악용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 등이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1109호에 따라 그리고 관련 감독 지침에 따라 해당 콜옵션의 회계 처리가 적정한지 보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대상 업종은 전 업종입니다. 그리고 대상 회사는 자산 총액 대비 전환사채 잔액이라던가 발행 횟수를 감안하여 결정하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의할 사항은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전환사채의 일부를 회사나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 콜옵션은 내재 파생 상품이 아니고 별도의 파생 상품으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된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발행 조건이나 평가 손익은 주석으로 충분히 공시를 해야 된다. 이 사항에 유의해야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1109호의 금융상품 기준서를 보시면 특정 금융상품에 부과되어 있는 파생 상품이 계약상 해당 금융상품과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거나 아니면 금융상품의 거래 상대방이랑 파생상품의 거래 상대방이 다르면 별도의 내재 파생상품이 아니고 별도의 금융상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5월에 나온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 처리의 감독 지침을 보아도 감독 지침에서도 명확하게 전환사채 발행자에게 제3자 지정 콜옵션이 부여된 경우에 발행자는 재무제표에서 해당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 상품 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기존에 별도의 파생 상품 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소급 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만약에 소급 적용을 할 수 없다, 과거 오류 금액을 실무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다라고 할 경우에는 단기초 기준으로 오류 금액을 파악해서 누적 효과를 단기초 자본에 반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파생 상품으로 회계 처리해야 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뒤를 좀 볼 텐데요. 우선 그림을 좀 보시면 앞에 했던 설명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을 텐데 A사가 12 발행 회사입니다. A사가 전환사채를 사채권자한테 발행하고 현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A사가 12를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하는 계약이 동시에 체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를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본인이 행사하거나 아니면 제3자에게 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A사는 이 콜옵션을 A사의 특수관계자인 대주주 또는 대표이사에게 콜옵션을 무상으로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A사의 특수관계자는 전환사채를 인수를 해서 주식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시세 차익이 생기거나 경영권 확보가 가능해지는 상황인데 이때 A사가 가지고 있는 콜옵션의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이슈이고 지금까지 살펴본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유의사항에서는 콜옵션은 별도의 파생 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례 회계 처리를 보시면요. 회사는 전환사채 발행과 동시에 같은 거래 당사자와 동전환사채의 일부를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콜옵션 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분릿을 보시면 전환사채의 전환권은 자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한 가지 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는 전환사채에 내재된 투자자 조기 상환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설명이 길고 제일 끝에는 주계약에서 분리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을 보시면 조기 상환권이 내재 파생 상품이기는 한데 주계약인 채무 상품의 상각 후 원가와 거의 같지 않으며 상실이자의 현재 가치에 근사한 금액까지 대여자에게 보상하는 금액도 아니므로 주계약이랑 밀접하지 않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를 보시면 대변에 자본으로 계상되는 금액이 일부 있고 전환사채인 주계약으로 계상되는 금액이 있고 그리고 조기 상환권을 분리해서 내재 파생 상품이 분리된 조기 상환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변에 회계 처리가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차변에 회사가 전환사채 발행과 동시에 제3자 지정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콜옵션은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콜옵션 회계 처리를 한 후에 발행 후 회사는 대표이사에게 무상으로 콜옵션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는 즉시 콜옵션을 행사하여 전환사채의 인수자로부터 전환사채의 25%를 매수하였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회사는 전환사채에 대한 콜옵션 가치가 있는 것을 무상으로 임직원에게 제공했으니까 콜옵션의 공정가치를 종업원에게 준 거다라고 해서 종업원 급여 등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차변에 종업원 급여를 계상하고 대변에 회사가 기존에 계상했던 공정가치로 계상되어 있는
콜옵션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회계 위반 예시입니다. 회계 위반 예시는 앞에서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 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생기는 오류들인데요. 첫 번째 사례를 보시면 콜옵션 보유 시 회계 처리 오류인데 여기서도 제3자 지정 콜옵션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회사가 보유한 콜옵션의 가치를 별도 파생상품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았고 전환권 대가하고 상계한 사례입니다. 콜옵션 자산을 별도로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환권 대가하고 상계해서 자산 총액 및 부채 총액을 과소계상한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보시면 첫 번째 사례는 그냥 콜옵션 전환사채를 발행했을 때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사례를 보시면 두 번째 사례는 콜옵션 지정 시 회계 처리 오류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했고요. 전환사채에 콜옵션이 부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콜옵션에 대한 회계 처리를 별도로 하지 않았고 해당 종목의 주가가 올라가자 콜옵션의 가치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무상으로 제3자에게 이를 지정해서 줬고 관련 첫 번째 콜옵션의 회계 처리가 되지 않아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회계 처리할 게 없겠죠. 그래서 회계 처리를 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장기 공사 수익에 대해서 점검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장기 공사 수익에서는 합리적인 진행률로 잘 측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계약 관련된 주석 공시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정 배경으로는 최근 원자재 가격도 급등하고 있고 인건비도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장기 공사 계약과 관련된 공사 원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서 진행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회사들이 총 예정 원가를 매년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진행률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해서 수익을 과대 계상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 원가 상승분이 적정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수익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대상 항목을 선정했다라고 그 배경을 밝히고 있고요. 대상 업종은 장기 공사 계약이 많은 건설업이나 조선업입니다. 선정 기준은 매출액 대비 매출 채권이나 계약 자산의 비율이 높다든지 계약 자산의 변동성이나 영업 현금 흐름 대비 비중이 큰 회사 또는 주석 공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회사를 선정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진행 기준 적용 여부 및 진행률 측정에 따른 수익인식 적정성 및 추가 공시 요구 사항 등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선 수행 의무의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수익을 진행 기준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요. 이때 진행률을 일관성 있는 진행률을 적용을 해야 하고 그리고 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진행률을 측정해야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진행률을 측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투입법을 적용을 할 때 기업이 수행한 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투입물은 투입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낭비된 원가라든지 유의적인 비효율로 인한 발생 원가 등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수행 의무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으면 발생한 원가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만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유의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주석 공시사항을 적절히 충분히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회계 처리 및 공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률을 발생원가에 기초한 투입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수익은 거래가격 곱하기 총 예정원가분의 실제 발생원가 이렇게 산정을 하게 되죠. 이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 예정원가가 매년 업데이트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수익이 과대 계상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총 예정 원가를 적절히 업데이트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공시를 적절히 해야 되는데 발생 원가에 기초한 투입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계약의 거래 가격이 직전 회계년도 매출액 전체의 5% 이상인 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명칭이라든지 계약일이라든지 완성기한, 진행률, 그리고 관련된 계약 자산과 손실충당금, 수취채권과 손실충당금을 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매출액 5% 이상인 계약에 해당돼서 처음 공시된 회계년도뿐만 아니고 마지막
계약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공시해야 된다 하는 걸 한 가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발생원가에 기초한 투입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사 수익 변동 금액이랑 추정 총 계약 원가 변동 금액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추정에 따른 변경인지 오류에 따른 변동인지를 구분해서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계약에서 손실이 발생할 걸로 예상된다라고 하면 공시사항뿐만 아니고 손실보상 계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손실부담 계약으로 인한 충당 부채를 계상하고, 그리고 이를 영업 부문별로 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례입니다. 사례를 보시면 발생원가에 기초한 투입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프로젝트별로 공시를 어떻게 했는지 하는 내용인데요. 보시면 플랜트 공사 A, 계약의 명칭을 공시를 하고 계약일, 완성일, 진행률, 그리고 계약자산의 총액, 손실충당금, 수취채권 총액, 손실충당금을 공시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시면 발생원가에 기초한 투입법을 진행률 측정에 사용하는 계약에 대한 영업부문별 공시에 공사손익 변동금액 그리고 추정 총 계약원가 변동금액을 공시했는데, 보시면 추정 변경으로 인한 사항과 오류 수정으로 인한 사항을 공시한 사례입니다. 네, 회계 위반 예시로 설명하고 있는 사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 이 사는 협력업체에 지급한 선급금을 공사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원가에 포함하고, 여기까지 보시면 우리가 진행률 산정할 때 총 예정 원가분의 발생 원가를 계상을 하는데, 여기서 선급금은 아직 공사 수행 여부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발생 원가, 진행률 산정할 때 들어가면 안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진행률 산정할 때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산 조작을 통해 특정 사업의 원가를 타 사업의 원가로 대체하거나 총 예정 원가를 임의로 조정했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진행률을 조작해서 매출액을 과대 계상한 사례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다음을 보시면 거래 가격 오류인데요. F사는 공사 진행 중인 현장에 대한 공사 수익을 인식할 때 계약서상 도급 금액이 아닌 다른 금액을 사용해서 인식을 했고요. 이 회사의 주장은 공사 현장에서 구두로 합의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에 대한 근거가 없었겠죠, 아마. 그래서 공사 미수금과 자기 자본이 과대 계상된 사례가 있었다라고 하는 해당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발부채 공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이나 소송과 관련된 의무사항이 있는지를 잘 검토를 하고 우발부채에 해당되면 공시를 충분히 해야 된다 하는 게 그 내용입니다. 우발부채를 선정한 배경은 고금리 지속 등으로 회사가 제공한 지급보증 등 우발부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요.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급보증이나 금융약정 등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공시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선정을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대상 업종은 전 업종입니다. 선정 기준은 매출액 관련 충당부채 비율이나 우발부채 관련 공시사항을 고려하여 대상 회사를 선정하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기업이 계약이나 소송이나 여러 가지 약정을 많이 맺고 있는데요. 계약이나 소송 등에서 발생 가능한 의무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중요 우발사항에 대해서는 주석 공시를 누락하지 않도록, 그리고 금액을 잘못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 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채무인수 약정이나 자금 보증 약정 등 이제 여러 가지 지급 보증 외에 다양한 약정 사항이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약정 사항들로 인해서 회사에 여러 가지 우발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발 부채 공시 필요성이 있는지, 혹시 관련된 공시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기존의 우발 부채를 계상한 경우라 하더라도 경제적 자원의 유출 가능성 변화에 따라서 충당 부채로 인식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되는 항목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 처리 및 공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당 부채로 인식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만족을 해야 하는데요. 과거 사건의 결과 현재 의무가 있고, 그리고 경제적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게 금액이 추정되면 충당 부채를 인식하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모발 부채로 공시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를 이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잠재적 의무라던가 또는 과거 사건의 결과 현재 의무가 있긴 있는데 경제적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다던가 또는 신뢰성 있게 추정이 되지 않으면 모발 부채로 공시를 합니다. 따라서 이 충당 부채인지 모발 부채인지를 구분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1109호 금융상품 기준서에서 금융보증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금융상품 기준서에 따라서 측정을 하고 그리고 기대 신용 손실을 반영해서 손실충당금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사항이 있더라도 혹시 우발 상황이 생겼을 때 회사가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의무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모발 부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충당부채로 인식을 하죠. 그런데 충당부채의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거나 신뢰성 있는 금액 추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모발부채로 공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거는요. 제3자와 연대하여 의무를 지는 경우인데 회사가 부담하는 부분은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회사가 아닌 제3자가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모발부채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모발부채도 충분히 공시를 해야 되는데 재무적 영향의 추정 금액이나 자원의 유출 금액이나 또는 시기와 관련된 불확실성의 정도나 변제 가능성을 충분히 공시하여야 합니다. 회계 위반 사례입니다. G사는 사업권 관련 제3자와 연대하여 부담하는 지급 의무를 모발부채로 공시해야 하죠. 그런데 이를 주석에서 기재하는 것을 누락한 사례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보시면 H사가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를 실시하면서 회사 주식이 거래 정지되면 그러면 손해배상 연대 책임을 부담하겠다.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재무제표에 주석 기재를 누락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4 재무제표 중점 심사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